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회의 새 슬로건이 확정됐습니다. 네, 새로운 슬로건은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이라고 하는데요. 제10대 후반기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내 외부 공모전을 거치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합니다. 새로운 슬로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소외받는 사람 없이 시민 모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10명의 의지와 각오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네, 새롭게 정해진 슬로건처럼 천만 서울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제297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96회 임시회가 지난 7월 14일 열렸습니다. 제10대 후반기 첫 회기였던 이번 임시회는 7월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이어서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상임위별로 민생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9월 1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이어서 9월 15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97회 임시회에서는 본회의를 열고 안건 검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김인호 신임 의장은 제29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지난 2달 동안 발생한 서울시장 유고, 코로나 재확산, 태풍 피해 등을 언급하면서 서울시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시민 가까이에서 시민을 돌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기존의 정책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새로운 정책들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세심한 입법활동으로 시민의 일상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가 의회에 접수된 필수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립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 노원구 공릉동 일대에 대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용도지역 변경 결정 의견 청취안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아울러 9월 9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전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후반기 의회를 함께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으며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87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올해 들어 네 번째로 편성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장기화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그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4차 추경은 기존에 추진해온 코로나19 정책을 보완 강화해 내실 있는 투자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의 내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2,656억 원, 서울시 교육청은 10조 5,564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서울시가 기존에 제출했던 2,683억 원 규모 예산안에서 약 17억 원 감액된 규모로 의료, 민생 방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4차 추경안은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민생 경제 회복,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린 뉴딜 활성화, 시민 안전을 위한 사회 간접 자본 사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10조 5,564억 원이 책정된 서울시 교육청 추경 예산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각급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및
교원용 노후 PC 교체 등 원격 수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하게 됩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올해 2분기 상가수가 1분기에 비해 2만 개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점포수가 감소된 게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감소 추세가 당분간 더 지속이 될 거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정책인 이슈에서는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된 김기덕 부의장 모시고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일정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당선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이 되셨는데 일단 소감 한 말씀 하시면서 시작을 하시죠. 우리 서울시 의원님들이 110분이거든요. 네네. 이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서울시의 후반기 이 코로나19 정책 개발과 민생 안정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을 선도해야 될 이 중요한 시기에 제 역할을 충실히 다하려고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수소 충전소가 아직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자, 과연 서울형 그린 뉴딜이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우려를 나타내는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부분이 가장 걸림돌이네요. 이게 중앙정부가 발표를 한 그 수소경제 로드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수소 인프라가 구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가 수소차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소차 충전소가 부족하고 일단 수소하면은 위험하다. 그렇죠. 폭발 위험이 좀 있다고 생각하죠. 어쨌든 걱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수소 체험 박물관을 만들자. 그래서 수소를 좀 알리자. 그래서 그게 다행히 성과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용역비가 편성을 해서 했고 한 150억 들여서 내년부터 착공을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돌려서요. 이번에는 그 경제 위기, 경제 침체도 불구하고 수도권, 특히 서울의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잖아요. 현재 서울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앞으로의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강북 발전을 위한 로드맵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난지도를 많이 기피했잖아요. 그 기피한 난지도를 오늘의 난지도 서부권 중심 도시 이렇게 만드는 데는 그 모든 그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에 예산을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맞는 기능, 즉 DMC 기능 이런 걸 해서 그게 발전이 됐잖아요. 그러한 자세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집중적으로 가져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자체, 서울시, 그다음에 서울시의회가 그러한 최대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균형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어내야만 앞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도 되고 그럼으로써 이 주택 정책도 원활해져서 이 가격 상승을 막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년 임기 내에 지금도 뭐 거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루고 싶은 것들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각오까지 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10분의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 활동을 하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 방을 열린 부의장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그 부의장이 돼야 되겠다. 어쨌든 서울시 의회가 살아야 서울 시민이 행복합니다. 항초심,
방하심, 멸사봉공의 자세로 언제나 낮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리고 더 열심히 잘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힘을 주는 서울시 의회가 되도록 제 역할을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1,000만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은 물론 민생 회복에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희망하고 또 부의장님 앞길을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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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회의 첫 회기로 열린 296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와 안건 심사, 그리고 제4차 추경예산안 심사와 함께 전년도 사업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럼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청년 허브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안했습니다.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성이 없다라고 밝혀지면 이게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 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과연 이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인지 청년 차원에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좀 구조조정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서울시의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주문입니다. 그 기획이 8만 호인데 그 중에 그 1000세대를 공급을 하면서 이렇게 그 비효율적인 것들을 굳이 실험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좀 의문이 들거든요. 굉장히 의지를 갖고 그 진행하시는 점은 좀 긍정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그 일단 공사 시작이 되면 중간에 중단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게 이제 향후에 그 여기에 일단 시설을 이용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또 비용이 또 많이 들게 될 거고요. 서울시는 신내 나들목 일대의 콤팩트 시티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도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터널형 복개 구조물과 브릿지 시스템을 적용한 공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임대료 지원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2.5단계에 이르러서 거의 장사나 아니면 가게문을 거의 닫아야 되는 그런 지금 지경이 와 있었잖아요. 이게 8월까지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그 2.5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어떻게 처리를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취약계층의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일회성 공공근로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문제는 이 취약계층의 극단기 일자리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정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정말 단순 일자리 외에 이분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직업 교육이 우리 서울시에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미약한 것으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서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 마련 시급할 것 같고. 한편 기획경제위원회는 재정의 세입과 재원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만큼 코로나 시대에 중기 재정 계획을 다시 편성하는 등 전략적인 사고로 재정 운영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서울시가 구로디지털 산업단지에 시범 설치하고 있는 스마트 가든볼 사업을 들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문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보여지거든요. 난지 캠핑장 관리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는 업체 선정을 위한 최고가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등으로 써낸 분이 40억을 써내요. 2등이 16억이에요.
근데 1등이 포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2차를 재공고를 해요. 잠깐 재공고를 했어요. 근데 16억을 써낸 2등이 18억을 써내요. 그래서 그걸로 낙찰이 됐어요. 이상하잖아요. 이에 대해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난지 캠핑장 운영 방식을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캠핑장 운영을 위한 종합적 운영계획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서울시 문화예술계 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 정책 사항이 구체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노숙인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광플라자가 현재 건물에 대한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한 후 3일 빌딩을 리모델링하는 것을 두고 예산 낭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차라리 기금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게 건물을 매입하는 게 낫지 않냐고 조금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자고 그때도 했었는데 분명히 무리하게 이거를 밀어붙이는 결국 결과인 것 같은데 근데 올해 이렇게 기금으로 또 들어오니까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국가에서 60%를 지원하고 시와 구가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 상한선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한 81%가 증가했고 전년 대비 내년 예산에도 한 80% 증가하는 예산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금액이 산정돼 있지 않다고 그러면은 금액이 한없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 서울센터 출연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시 예산 지원 부문을 명확하게 정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서울시 복지재단이 재단 설립 후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적절한 예산 편성과 목적에 맞는 사업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설립해도 참 말이 많았지만 과연 이렇게 투자했을 때 투자의 효과가 어느 정도냐 그걸 굉장히 그때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어디 재단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그쪽을 더 이제 불필요한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예산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불만이에요.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에 과도한 추경 편성이 이루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예산이 3조 중에 2조 원이 이게 보육 예산으로 측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서 계속 139억이라는 금액을 이렇게 추경에 넣게 되면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거 아닌가요? 감당이 되나요, 이게?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경직성 복지 예산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관으로 어려움을 겪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체육시설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확정했습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개봉철도구가 바닥판 교체에 불필요하게 추경안이 잡혀 있다는 점을 들며 근시안적인 계획으로 예산 수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불과 한 3, 4개월 앞에 일 아니에요, 그죠? 불과 3, 4개월 앞에 일을 1, 2억도 아니고 38억이 되는 돈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수립해도 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삭감해도 되겠죠. 도림천 복개 철거 사업과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 저리조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위해 목적에 맞지 않는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은 코로나 추경입니다. 정말 다른 데는 다 지방채 발행 부분도 전부 다 감액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물국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추경의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추경을 어떻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추경을 합니까? 한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296회 임시회 폐회 중이던 지난 8월 3일 서울안전통합상황실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풍수해 대책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주택 사업에 대해 지역 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강력하게 제재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는데요.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도시재생실의 민간위탁사업 방만 운영을 질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지도 점검에서 나온 문제점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 똑같이 그 향후 이 운영 방향을 보면 그 전이랑 또 똑같아요. 보니까 이거 잘 운영할 수 있겠어요? 도시 재생실 소관 그 위탁 업체들에 대한 그 실태 조사를 한번 총체적으로 다 한번 해보세요. 노후고시원 공공 리모델링 리츠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 용도 변경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꼼꼼한 절차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리츠 사업을 통해서 노후고시원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용도 변경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좀 불법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서 행한다 그러면 전부 다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서울시는 20년 이상 노후한 건축물이나 최소 주거 기준이 미달한 노후고시원을 리츠가 매입한 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주거 취약계층 및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2021년부터 5년간 100동을 매입해 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시립승하원을 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고인을 화장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기다리는 동안 유족 대기실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모니터나 이런 USB를 통해서 유적에 대한 그 메모리얼,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무슨 뭐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시설을 따로 구비하면 어떨까요? 최근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민원 폭증과 승객 간 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승객 보호를 위해 질서와 계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하철 보안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권한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사법경찰관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고용을 못합니까? 아니면은 아까 그 지하철 보안관을 사법경찰관으로 돌려가지고 경찰법을 적용받으면서 현장에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고 뭐 그런 좀 방법은 없나요?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는 8월 기준 하루 평균 660건에 달합니다. 교육위원회가 급식실과 체육관 건립 등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치밀하지 않아서 예산 낭비 등 사업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다 거친 거잖아요. 그리고 뭐 한 1, 2년 있다가 또 계획을 변경하고 공사비 증가했다 그러고 이러면서 또 학생 식당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러면서 또 다시 공유재산 그 변경을 요청하고 이런 지금 사업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과 학교 간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금동초등학교 내 보행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축조물 설치 동의안 관련 학교 시설 내 연구시설 축조가 염려스럽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시설에는 연구시설 축조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지만 물론 또 일정 부분에 대한 그러지 아니한다는 법령의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검토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학교 부지에는 교육감 이외의 자가 엘리베이터 및 보행데크 등과 같은 연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공공용으로 사용될 경우에 한해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죠. 온라인 쇼핑, 드라이브 스루 등 접촉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언택트 시대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전시장, 공연장 찾기가 어려워지면서 문화 공연계도 온라인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직접 보고 듣지 못해 아쉽지만 따뜻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무기력함을 넘어 괜히 화가 늘었다는 시민들. 하지만 문화시설까지 휴관하고 외출이 조심스러워지면서 답답함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집콕, 방콕하는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안전하게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지금 소개해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마음까지 설레게 하는 이곳,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정말 얼마 만에 콘서트장을 찾아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공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콘서트홀에는 낮부터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선보이는 가을밤의 클래식. 멘델스존 앙상블 공연이 있는 날인데요. 서울시립교향악단은 탁월한 음악성으로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음악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잘 견디고 계시는 시민들이 위로와 행복을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공연을 하게 돼 아쉽지만 최고의 위로를 선물하고 싶다는 지휘자와 연주자들의 마음이 전해져 오는 무대인데요. 물론 현장에서 연주를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도 화면으로 보시더라도 다양한 각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좀 더 가까운 느낌으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멘델스존 앙상블. 시민들에게 생생한 공연을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가 설치되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온라인 공연을 스트리밍할 준비를 마칩니다. 서울시향은 관객과 연주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언제든지 오프라인 공연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공연들은 유튜브, 네이버 채널 등에서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공연은 독일 출신의 낭만주의 시대 대표적인 천재음악가 멘델스존의 곡을 들려주는데요. 아름다운 가락과 밝은 음색이 특징인 멘델스존의 음악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잘 견디고 계신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행복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연장에서 느꼈던 감동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문화생활을 하지 못해 갈증을 느끼셨다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온라인 공연을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온라인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702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네, 1,702원은 올해보다 179원이 상승한 수준인데요.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82원이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데요.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투자 출연기관 노동자 등 총 10,000여 명이 그 대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모두 어려운 시기에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곳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제296회 그리고 제297회 서울특별시 의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